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사춘기 손자의 잔인한 한마디. 며느리는 저에게 요양원을 말하고 내 아들은 저희 재산에만 눈이 멀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저는 결국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저녁 찬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둠에 물들어가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 심어둔 감나무에서는 마지막 감 몇 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박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 한쪽 작은 탁자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농부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집은 성호가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30년 전 농사로 번 돈을 모아 지은 이 집에서 아들 태호를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 민수까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들이 유독 성호의 시선을 끌었어요. 안방에서는 며느리 윤정이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아들 태호가 휴대폰을 보며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온 집안이 각자의 일에 바쁜 가운데 성호만이 홀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식사를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따로따로 먹게 되었던 걸까요? 성호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먹으며 문득 아내가 담그던 김치 맛을 떠올렸어요. 아내는 김장철이 되면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함께 모여서 며칠씩 김치를 담그곤 했었죠. 그때는 집안이 얼마나 활기찼던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는데 말이에요. 민수야, 밥 먹어라. 윤정이가 방에서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어조가 섞여 있었지만 성호에게는 왠지 쌀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손자 민수가 방에서 나와 식탁 앞에 털썩 앉더니 평소처럼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밥그릇을 끌어당겼어요. 민수는 요즘 부쩍 키가 자란 것 같았어요. 성호보다도 훨씬 큰 키에 어깨도 제법 넓어져서 이제 완전히 어른 티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대폰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니 아직은 아이 같기도 했어요. 성호는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아팠어요. 요즘 민수는 예전처럼 할아버지에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겨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주곤 했었는데 중학생이 된 후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사춘기라고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성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마치 귀찮은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시선 말이에요. 민수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성호는 좀 더 기다려봤습니다. 혹시 민수가 뭔가 생각에 잠겨 있어서 못 들은 건 아닌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정이가 부엌에서 나와 민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애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그 말에는 변명 같은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성호에게는 뭔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마치 아이가 할아버지를 귀찮아하니까 이해해달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손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거리가 생겨버린 걸까요? 민수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하는 건지 영상을 보는 건지 화면을 빠르게 터치하며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작은 웃음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우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식탁 위의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태호는 여전히 통화를 하고 있었고 윤정이는 민수에게만 신경을 쓰며 반찬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성우만이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민수야, 김치찌개 더 먹어. 윤정이가 민수의 그릇에 김치찌개를 한 숟갈 더 떠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성우는 문득 자신의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반찬을 더 권하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이 잘 먹고 있는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성우는 혼자서 밥을 먹으며 문득 낡은 지갑이 떠올랐어요. 주머니 속에서 늘 함께하는 그 지갑은 20여 년 전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갈색 가죽이 반짝반짝 빛이 났었는데 이제는 세월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해지고 구멍도 몇 개 뚫려 있었어요. 하지만 성우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지갑보다도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으로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우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성우는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언제 나가세요? 순간 성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15년을 키워온 손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마치 벼락이 머리를 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손자가 정말로 그런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을 보니 분명히 의도적으로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민수야, 뭐라고?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충격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날씨를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무심한 어조였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냐고요. 언제 나가시는지 궁금해서요. 성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자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았고 아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가 말이에요.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나가세요? 그 말이 마치 독화살처럼 가슴 깊숙이 박혀들었어요. 윤정이가 민수를 가볍게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꾸지람이 아니라 오히려 형식적인 꾸짖음이 느껴졌어요. 성우는 며느리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입꼬리에 미묘한 웃음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민수의 말을 듣고 속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분명히 평소에 윤정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수가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법이니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민수가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존재가 그저 귀찮은 존재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성호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성호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손을 떨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만져봤습니다. 그 지갑의 감촉만이 지금 이 순간 성호에게 위안을 주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지갑은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을 넣어두던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지금은 다해진 가죽에 구멍도 몇 개 뚫려 있었지만 성호에게는 자신의 존엄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자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태호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태호가 통화를 끝내고 식탁으로 왔을 때 성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손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고 며느리의 미묘한 웃음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태호가 물어봤지만 성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손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방에서 쉬려고. 성호는 겨우 이 말만 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무거웠고 어깨도 많이 처져 있었어요. 뒤에서 윤정이와 민수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성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지갑 안에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바랬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가 이런 말을 하네. 성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단단했던 것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려왔고 민수와 윤정이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성호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만 이 집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낡은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민수의 철없는 말일 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어요. 감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처지가 떨어지는 잎사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 성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손자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며느리의 미묘한 웃음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아직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겁고 아팠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성우는 여전히 손자의 그 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언제 나가세요? 그 말이 마치 귓가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성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빗자루로 떨어진 낙엽들을 쓸어 모으면서도
계속 민수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심하고 차가운 표정 말이에요.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윤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우가 뒤돌아보니 윤정이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고 옷차림도 조금 신경 쓴 티가 났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성우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잠이 안 온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윤정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신가요? 그 말에는 걱정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지만 성우에게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인 인사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괜찮다. 성우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낙엽을 쓸기 시작했어요. 윤정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말이에요. 성우가 빗자루 움직임을 멈추고 윤정이를 바라봤어요. 윤정이의 표정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보였습니다. 요즘 아버님도 편히 쉬실 곳이 필요하지 않으실까 해서요. 여기는 좀 시끄럽기도 하고 민수도 사춘기라 예민해서. 윤정이의 말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렸어요.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손자의 말이 단순한 철없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편히 쉴 곳이라고 성우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요즘 좋은 요양원들도 많고 아버님 같은 분들이 모여서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테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 성우는 윤정이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이라는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자신을 내쫓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다니요. 내가 짐이 되나?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윤정이는 당황한 듯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제대로 돌봐드릴 수도 없고 아버님께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성우에게는 그 모든 말이 핑계로만 들렸어요. 결국 자신을 내보내고 싶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성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낙엽 쓸기를 재개했습니다. 빗자루를 움직이는 손이 평소보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윤정이는 잠시 더 머뭇거리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은 마당에서 계속 낙엽을 쓸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어요. 오전 시간이 지나고 성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윤정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요양원, 편히 쉴 곳, 아버님을 위해서.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자신을 내쫓겠다는 뜻이었어요. 할아버지.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성우는 반갑게 손자를 맞이하려고 했지만 민수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학교는 어땠니? 성우가 물어봤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우는 한숨을 쉬며 다시 신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여전히 각자 따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분위기였지만 성우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와 태호가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오늘 친구들이랑 뭐 했니? 윤정이가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게임하고 그랬어요. 공부는 하고? 태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좀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요.
성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자신이 시끄럽게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집이 시끄럽다고 하는 걸까요? 뭐가 시끄러운데? 태호가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성호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그냥 요양원 가면 내 방이 더 커질 텐데.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성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어 또다시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것도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윤정이가 민수를 가볍게 꾸짖는 척했어요. 민수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가 자신의 속마음을 대신 말해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태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성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극처럼 보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자신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머니 속에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니 성호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지갑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 집에 정말 짐이 되고 있나 봐. 오후가 되어서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놀러 왔어요. 김아주머니는 성호와 비슷한 나이로 오래전부터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성호는 거실에서 김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성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김아주머니는 성호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며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성호가 대답했지만 김아주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윤정이가 차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아, 아주머니 오셨네요. 차 한 잔 드세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성호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웃 앞에서는 좋은 며느리인 척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김아주머니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윤정 씨, 시아버님 모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윤정이는 겸손한 듯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요즘 아버님께서 좀 힘들어 보이셔서 걱정이에요. 나이가 드시니까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윤정이가 마치 자신을 걱정하는 착한 며느리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김아주머니가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호 씨, 요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그럴 때도 있죠. 성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정이는 김아주머니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아버님을 더 잘 모셔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요. 태호도 회사 일로 바쁘고 저도 집안일 하느라 아버님께 충분히 신경을 못 써드리고. 김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니까. 그런데 성호 씨, 혼자 계시지 말고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세요. 거기서 또래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성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인분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김아주머니가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려 할 때 윤정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좋은 요양원 같은 곳 아시는 데 있으세요? 성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정이가 이웃 앞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김아주머니는 조금 놀란 듯이 물어봤어요.
요양원요? 왜요? 윤정이는 성호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아, 그냥 아버님께서 가끔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같은 또래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요. 김아주머니는 성호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성호 씨, 그런 생각 있으세요? 성호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윤정이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아직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성우가 겨우 이렇게 대답했어요. 김아주머니는 조금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성호 씨, 여기서 오래 사셨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시면 적응하기 힘드시지 않을까요? 김아주머니의 말에 성호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윤정이가 서둘러 말했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아버님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김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섰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성호 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김아주머니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윤정이는 차 그릇을 정리하면서도 성호를 계속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성호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윤정이의 오늘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웃 앞에서까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민수가 학교 숙제를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엄마, 내 방 정말 너무 좁아요. 친구들 방에 비해서 너무 작아. 윤정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넓어질 거야. 성우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결국 자신이 나가야 민수의 방이 넓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성우는 또다시 잠들기 어려웠어요. 며칠 전 손자의 충격적인 말에 이어 오늘은 며느리의 본격적인 압박까지 느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들이 자신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성우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내가 정말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 하지만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성우는 그 미소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아내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늦가을 밤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처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 주가 넘도록 성우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요양원 이야기와 손자의 무심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성우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성우가 전화를 받자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우님이시죠? 저는 국민은행 직원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에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어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인터넷 뱅킹으로 큰 금액을 송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성우는 당황스러웠어요. 인터넷 뱅킹 같은 건 사용할 줄도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해킹 피해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의 모든 돈이 사라질 수 있어요. 고객님, 지금 바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ATM으로 가주세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점점 급박하게 들렸어요.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지금 즉시 가셨다가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중요해요. 성우는 서둘러 통장과 현금카드를 챙겨 집을 나섰어요. 마음이 급했지만 걸음은 평소보다 빨라질 수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동네 슈퍼 앞 ATM에 도착해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고객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돼요. 먼저 현금카드를 넣어주세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현금카드를 넣었어요. 화면에 여러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이체를 눌러주세요. 이체요? 그런데 왜 이체를? 고객님, 지금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해커들이 돈을 빼가기 전에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어요. 성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결국 성우는 자신의 적금 300만 원을 모르는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어요. 송금이 완료된 후에야 전화 너머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제야 성우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 이를 어쩌지. 성우는 ATM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아내와 함께 농사 지으며 한 푼 한 푼 모은 소중한 것이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벌써부터 가족들의 반응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나갔다 왔다. 성우는 차마 사기를 당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성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성우가 짧게 대답했지만 윤정이는 계속 시선을 보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을 때 성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고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태호와 윤정이가 동시에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태호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성우는 한숨을 깊게 쉬고 말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사기요? 윤정이가 놀란 듯이 되물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는 것부터 ATM에서 돈을 송금한 것까지 모든 과정을 말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태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보이스피싱? 성우는 그런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태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화로 은행 직원인 척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사기예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에요. 성우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윤정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당하세요?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비꼼이 섞여 있었어요. 성우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윤정이가 계속해서 비아냥거렸어요. 성우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호가 윤정이를 제지하듯 말했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아버지도 실수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태호의 말투에도 진심 어린 위로는 없었어요. 오히려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얼마나 당하셨어요? 태호가 물어봤어요. 성우는 부끄러운 마음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0만 원. 300만 원이나요? 윤정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그 반응을 보니 성우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큰 돈은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겠네요. 태호가 말했어요. 그 말에는 걱정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지만 성우에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관리한다고? 성우가 되물었어요. 태호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또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니까요. 적금이나 예금 같은 큰 돈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윤정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아버님 같은 분들이 특히 타겟이 되기 쉬워요. 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버님 같은 분들이라는 표현이 자신을 무능한 노인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그때까지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말이 맞네. 할아버지는 바보야.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성우는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어 또다시 손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민수야. 태호가 크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수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잖아요. 뉴스에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데 왜 당해요? 윤정이가 민수를 가볍게 꾸짖는 척했지만 그 표정에는 민수의 말에 동조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민수야,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성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극처럼 보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태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성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성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던 적금 통장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300만 원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며 성우는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정말 바보가 되어버렸나? 이제 손자까지 나를 바보라고 하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단단했던 것이 더 크게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가을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지만 구름이 많아서 달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어둡고 답답한 밤이었어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성우에게 단순한 금전적 손실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은 자신이 이제 정말로 무능한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자의 바보라는 말은 성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며칠 전 언제 나가세요? 라는 말에 이어 이번에는 바보라고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손자의 마음속에서 할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아니라 그저 방해가 되는 무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들기 전에 낡은 지갑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아내의 사진 외에도 오래된 영수증들과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자신에게 남은 전부인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쫓겨나게 될까? 성우는 아내의 사진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찬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2주가 흐르면서 성우는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집안에서 자신의 처지가 더욱 나빠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정이의 태도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어요.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로 성우에게 말을 걸 때마다 마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대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거든요. 아버님, 오늘 약 드셨어요? 아버님, 외출하실 때는 꼭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 전화 받으실 때 조심하세요. 모든 말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뉘앙스가 있었지만 성우에게는 자신을 무능한 노인 취급하는 것으로 들렸어요. 그날 오후 성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부엌에서 태호와 윤정이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점점 그들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보, 아버지 통장 정리는 어떻게 할 거야? 윤정이의 목소리였어요. 성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글쎄, 아직 말을 꺼내기가 좀 그래서. 태호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제까지 미룰 거야? 또 사기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번에는 300만 원이었지만 다음에는 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어. 윤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쉽게 동의하실까? 동의고 뭐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지 나이에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는 게 더 이상해. 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야? 윤정이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성우는 귀를 더욱 바짝 세웠습니다. 부동산도 나중에는 우리 명의로 바꿔야겠지. 태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성우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이 집마저 빼앗으려고 하다니요. 맞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거잖아.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윤정이의 말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마치 성우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의하실까? 동의 안 하셔도 방법은 있어. 치매 진단서라도 받으면. 치매라니, 그건 좀. 아니야, 요즘 아버지 상태 봐. 보이스피싱도 당하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많아지고. 충분히 가능해. 성우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학원비도 올랐는데 아버지 돈으로 내면 되잖아.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아버지는 그 돈으로 뭘 하시겠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성우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순간 의자에 다리가 걸려 소리가 났어요. 부엌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하는 척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호가 부엌에서 나와 물어봤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고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성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성우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있다가 나왔어요. 태호와 윤정이는 이미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성우에게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지만 성우는 밥맛이 없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그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응, 맞아. 곧 우리 집이 더 좋아질 거야. 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민수까지도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거든. 그걸로 집도 고치고 내 방도 넓힐 수 있어. 민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돈이 자신의 돈인 양말이에요.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성우가 손자를 불렀어요. 민수가 전화를 끊고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너의 돈이니? 성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당황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성우가 더 강하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윤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애가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말한 거예요. 자랑? 성우는 윤정이를 노려봤어요. 윤정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부럽게 생각하니까. 내 돈으로 자랑을 해?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태호가 서둘러 나섰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수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라고? 성우는 태호를 쳐다봤어요. 오후에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너희들이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호와 윤정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어봤어요. 성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너희들 대화 다 들었다. 내 통장 정리하고 집도 너희 명의로 바꾸고 치매 진단서까지 받겠다고 하더구나. 윤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호도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걱정해서? 성우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민수 학원비 내고 집 고치는 데 쓰려고 하는 게 나를 걱정해서 하는 일이야? 윤정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아버님, 오해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오해가 아니야.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내가 바보라고 하는 것도 모두 내 돈을 뺏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민수가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우는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어요. 손자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태호가 크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의 그 한마디가 성우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성우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가족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태호와 윤정이가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성우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었어?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지만 성우에게는 그 미소마저 슬퍼 보였어요. 성우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들에게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찬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 달여 동안 성우는 그날 밤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후 성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순진하게 가족들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렸거든요. 성우는 며칠 전부터 혼자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부동산 중개소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집을 파시려고 하세요? 한 부동산 중개소에서 직원이 성우에게 물어봤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 주인이 직접 오셔야 매매가 가능한 건가요? 네, 물론이죠. 집주인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직원의 대답을 들으며 성우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아직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니까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직은 생각 중입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부동산 직원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집은 중요한 재산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성우는 부동산에서 나온 후 근처 법무사 사무소도 찾아가 봤어요. 혹시 가족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할 때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법무사가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성우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나요?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정신이 멀쩡하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의사가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어떻게요? 공증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성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적어도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만져봤어요. 그 안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겠어. 우리가 평생 모은 것들을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줄 수는 없어. 집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가 현관에서 성우를 맞이했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하고 왔다. 성우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윤정이는 성우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신가요? 괜찮다. 성우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윤정이가 뒤에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성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성우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살펴봤어요. 집 등기부등본, 통장, 각종 증명서들, 모든 것이 아직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우는 아내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 집을 짓고 난 후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가 생각나? 성우는 아내의 사진에게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아들 태호도 어렸고 가족 모두가 화목했었는데 그날 저녁 식탁에서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왜 나가면 안 되나? 성우가 되물었어요. 태호는 당황한 듯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걱정돼서요. 걱정? 성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 돈 관리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외출까지 관리하려고 하나? 윤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성우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윤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그때까지 조용히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언제 나가실 거예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호와 윤정이가 민수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 하지 마. 태호가 꾸짖었지만 민수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스트레스 주는 존재구나. 성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족들은 성우의 차분한 어조에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태호가 변명했지만 성우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됐다. 이제 알겠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성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성우는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써야 하게 됐네. 성우의 머릿속에는 세 가지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손자의 할아버지 언제 나가세요? 라는 말,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바보라고 한 말, 세 번째는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이 겹쳐지면서 성우의 마음에는 이제 분노만이 남았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아버리자. 성우는 아내의 사진에게 말했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한 푼도 남겨줄 필요 없어.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거잖아. 성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용서해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우리의 존엄을 지켜야겠어.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우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성우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했으니 이제 자신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낡은 지갑을 주머니에 넣으며 성우는 다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보자. 충분한 확신을 얻은 성우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윤정이가 대학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사흘이나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며칠간 여행을 다녀올 예정인데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성우는 평상시처럼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혹시 불편하시진 않을까요? 태호도 출장이 있어서.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거든요. 괜찮다. 민수도 있고. 네, 민수가 있긴 하지만. 혹시 급한 일 있으시면 전화하세요. 성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윤정이는 성우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이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성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윤정이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응, 드디어 여행 가는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아버지, 별 말씀 없으셨어? 요즘 좀 조용하시거든. 성우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이 조용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아, 다녀와서 아버지 문제 정리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여전히 자신을 정리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것도 급하고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야. 윤정이의 대화를 들으며 성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너가 없는 사이에 모든 걸 끝내주마.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민수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야, 우리 집 곧 넓어져. 할아버지가 나가시면 내 방이 2배로 커질 거야. 성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민수가 친구들에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야? 그럼 우리 놀러 가도 돼? 친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어요. 민수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 나가시면 집이 완전 달라질 거야. 성우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요양원 가시면 그 방에 내 컴퓨터도 놓고 책상도 새로 사고.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이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방을 어떻게 꾸밀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어요. 윤정이가 여행을 떠나면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때가 왔어. 성우는 아내의 사진에게 말했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서둘러 여행 준비를 했어요. 큰 캐리어에 옷가지를 챙기면서 연신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죠?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다녀와. 혹시 급한 일 있으시면 민수한테 말씀하시고요. 민수야, 할아버지 잘 모셔드려. 민수는 게임에만 몰두한 채 대충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윤정이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성우는 창문으로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성우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태호도 출장을 위해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 이틀 후에 돌아올게요. 민수 잘 부탁드려요. 태호의 말에도 진심 어린 걱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안심하고 집을 비울 수 있다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이제 집에는 성우와 민수만 남았어요.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모레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와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수가 성우를 불렀어요. 성우가 고개를 돌리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심심해요. 언제 돌아와요? 모레 온다고 했지. 성우가 대답했어요. 민수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일도 빨리 정리되고. 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민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나가시면 내가 새 방을 갖게 된대요. 정말 기대돼요. 성우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손자의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민수야. 성우가 조용히 불렀어요. 민수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니? 민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좁잖아요. 그 순간 성우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다시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성우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꺼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일 모든 걸 끝내자. 이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줄 시간이야. 성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에 대한 계획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졌어요. 윤정이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낼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밤의 찬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우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의 존엄을 되찾을 시간이야. 성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성우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텐데 문득 이 집과 함께했던 지난 세월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성우는 거실에 혼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30년 전 성우와 아내 영순이는 논 한 평 팔고 소 한 마리 팔아서 이 집을 지었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었죠. 여보, 우리 집이 생겼어. 영순이가 집이 완성되던 날 성우의 팔을 붙잡고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때 영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고생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린 태호가 성우와 영순이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는 겨우 7살이었어요. 아빠, 우리 집 정말 예뻐요. 어린 태호가 마당에서 뛰어놀며 소리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성우는 부엌으로 걸어가 봤어요. 영순이가 평생 서서 가족들 밥을 해주던 그 자리였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영순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요. 성우야, 오늘은 태호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까? 영순이가 항상 가족들 먹고 싶은 것부터 물어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신은 늘 마지막에 먹으면서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아내였습니다. 성우는 마당으로 나가봤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텃밭이 있었는데 지금은 잡초만 무성했어요. 영순이는 이 작은 마당에서 상추, 고추, 토마토를 키우며 살림에 보탰었거든요. 여보, 우리 손자 태어나면 이 마당에서 뛰어놀게 해주자. 영순이가 배가 불러왔을 때 태호와 함께 마당에서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실제로 민수가 태어났을 때 이 마당은 아이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어린 민수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마당을 돌아다니며 꽃 이름을 배우던 모습, 할아버지 등에 엎혀서 까르르 웃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꽃 이름이 뭐예요? 그건 코스모스란다, 민수야. 할머니가 심으신 거예요? 맞아, 할머니는 너가 예뻐서 심어주신 거야. 그때 민수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성우는 민수의 방 앞을 지나가며 문득 멈춰 섰어요. 안에서는 여전히 게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방은 원래 영순이가 바느질을 하던 작은 다용도실이었는데 민수가 태어나면서 아이 방으로 바뀌었어요. 영순이는 민수를 얼마나 예뻐했던지 밤새도록 손뜨개질을 해서 아이 옷을 만들어주곤 했었습니다. 민수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간호를 하며 걱정했던 할머니였어요. 우리 민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영순이는 항상 민수부터 챙겼어요. 자신은 굶더라도 손자만큼은 배불리 먹이려고 했었죠. 성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영순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가족 앨범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성우가 벽돌을 나르고 있고 영순이가 옆에서 시멘트를 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흙투성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집을 지었네요. 영순이가 그때 얼마나 기뻐했던지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어린 태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 돌상,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든 순간을 영순이가 빠짐없이 기록해 놨었습니다. 성우야, 우리 태호 정말 잘 크고 있지? 영순이는 늘 태호 자랑을 했어요. 아들이 조금만 잘해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었죠. 성우는 태호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사진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우와 영순이가 얼마나 고생했던지 논을 더 팔고 빚까지 져가며 아들을 뒷바라지했었어요. 여보, 우리 태호가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영순이가 그때 얼마나 뿌듯해했던지 온 마을에 아들 자랑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태호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우와 영순이는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줬어요. 자신들은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아들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했었죠. 여보, 우리 태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영순이는 며느리 윤정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정말 좋아했어요.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다며 기뻐했었죠. 민수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영순이는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성우야, 우리한테 이런 복이 있을 줄 몰랐네요. 영순이는 민수를 키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어요. 밤에 울면 달래주고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제일 먼저 민수부터 챙겨줬었습니다. 성우는 영순이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을 떠올렸어요. 성우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두고 가니까 걱정 없겠어요. 태호도 있고 윤정이도 있고 민수도 있고 당신은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영순이도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믿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사진첩을 덮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 있는 영순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 성우는 영순이의 사진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정성으로 키운 태호가 목숨보다 아꼈던 민수가 우리를 이렇게 대할 줄 몰랐어.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성우와 영순이의 사랑이 담긴 보금자리였고 가족들의 행복한 추억이 쌓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배신당했어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영순이가 심었던 감나무에서 마지막 감 몇 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정성으로 키운 것들이 다 의미 없어졌네.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슬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순이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은망덕한 가족들에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보,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의 존엄을 지켜야겠어.
성우는 영순이의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이제 그만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성우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것과 작별을 해야 할 터였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여행 떠난 그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드디어 실행할 수 있는 날이 온 것이었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방학이라서 늦잠을 자는 게 일상이 된 손자였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싶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성우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꺼냈어요. 집 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여보, 드디어 시작이야. 우리의 존엄을 되찾을 시간이 왔어. 성우는 집을 나서며 민수의 방을 한 번 바라봤어요. 안에서는 여전히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소로 향하는 길에 성우의 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어르신, 오셨네요. 부동산 직원이 성우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며칠 전에 미리 연락을 해둔 터였습니다. 네, 오늘 계약하려고 왔습니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부동산 직원은 서류를 준비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요.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동산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부터 작성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시작되었어요. 매매 가격, 계약 조건, 잔금 지급일. 모든 것이 차근차근 정리되어 갔습니다. 어르신, 매매가가 꽤 나왔네요. 이 동네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부동산 직원이 말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계약금은 오늘 받으시고 잔금은 다음 주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모두 완료되면 더 이상 어르신 집이 아니게 되죠. 성우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간 살았던 집이 이제 남의 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왔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어요. 꼭 도장이 계약서에 찍히는 순간 성우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계약금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성우는 그 돈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성우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윤정이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태호는 또 어떻게 할까? 성우는 마을 한 바퀴를 돌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랫동안 살았던 이 동네의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성우 형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김철수 씨였습니다. 아, 철수야. 형님,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냥 산책 좀 하고 있었어. 성우가 대답했어요.
김철수는 성우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곧 있을 거야. 성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형님. 응, 너도. 김철수와 헤어진 후 성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법무사 사무소에 들렀어요. 며칠 전에 미리 부탁해둔 일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공증 서류 준비됐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서류가 있으면 어르신의 의사가 명확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우는 공증 서류를 받아들고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봤어요. 계약은 완료됐고 법적 절차도 마쳤어요. 이제 남은 것은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의 반응을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 모든 걸 끝냈어. 저녁 시간이 되어서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 저녁 뭐 먹어요? 너가 알아서 해 먹어. 성우가 평소와 다른 어조로 말했어요. 민수는 조금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해줘야 하지? 성우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평소 성우는 손자를 위해 뭐든지 해주던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냥 평소에 해주셨잖아요. 그래, 평소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방에 들어간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성우는 아내의 사진에게 말했어요. 윤정이가 돌아오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모두 풀린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자신의 뜻대로 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꿈속에서 성우는 젊었을 때의 아내를 만났어요. 영순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이제 우리 떳떳하게 살 수 있겠네요. 성우는 꿈속에서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여보. 이제 시작이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조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윤정이가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것은 약속했던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윤정이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와 달리 대문 앞에 낯선 짐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이삿짐 센터박스 몇 개와 함께 이사 완료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 짐들이었습니다. 뭐지? 윤정이는 당황해서 급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평소보다 너무 조용했고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민수야. 윤정이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민수야, 밖에 있는 짐들이 뭐야?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사실 지난 이틀 동안 할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평소와 달리 말수도 적고 민수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그때 성우가 자신의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아버님, 밖에 있는 짐들이 뭐예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짐? 아, 그거 우리 짐이야. 우리 짐이요? 응. 이사 준비한 거야. 윤정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사요? 어디로 이사를 가신다고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야. 성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가는 거지. 네. 윤정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성우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계약서 있으니까 확인해봐. 윤정이는 서둘러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내용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집 매매 계약서야. 집을 파셨다고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제 계약 완료했어.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윤정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성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이라고? 내 집 내가 파는데 왜?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상해? 성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너희들이 내 재산 정리하고 요양원 보내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할 때는 나와 상의했나? 윤정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성우가 그 대화를 모두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때 마침 태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 짐들을 보고 당황한 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태호가 물어봤어요. 윤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집을 팔아버렸어요. 뭐라고요? 태호는 계약서를 받아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성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서 결정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성우가 반문했어요. 너희들이 내 뒤에서 내 재산 어떻게 나눌지 계획할 때는 혼자서 했잖아. 태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어요. 그건 아버지 걱정해서 한 이야기였어요. 걱정?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민수 학원비 내고 집 고치는데 쓰려던 게 나를 걱정해서야? 태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성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정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 문제지. 내가 왜 걱정해? 성우의 대답에 윤정이는 더욱 화가 났어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성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언제 나가요? 라고 할 때는 안 너무했나? 민수가 구석에서 주눅든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보야라고 할 때는 그건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라고 할 때는 안 너무했고 성우의 말에 온 가족이 침묵했어요.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모두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때 부동산 중개사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집주인 어르신 댁 맞죠? 네, 맞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어요. 어르신 뜻대로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새 주인분이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이사는 그 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직원의 말에 윤정이와 태호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태호가 부동산 직원을 붙잡았어요.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취소요? 어르신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계약하신 건데요. 여기 공증서도 있고요. 부동산 직원이 공증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어르신께서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본인 의사가 명확하다는 법적 증명입니다. 태호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처리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직원이 돌아간 후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아버님, 제발요. 이 계약을 취소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성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바보라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그건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게 잘못이었어? 윤정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호가 민수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이게 다 너 할아버지 때문이야. 너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이웃들이 하나둘씩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성우 씨, 집 정말 파셨다면서요? 김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성우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팔았어요. 어머, 정말요? 그럼 어디로 가세요? 저는 큰딸 집 근처로 갈 예정입니다. 윤정이는 이웃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온 동네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일이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은 어쩌고요? 그건 걔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성우의 대답에 이웃들은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간 후 윤정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여보? 정말 어떻게? 태호도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평생 받을 줄 알았던 유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시원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우리의 존엄을 되찾았어.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이제 봄이 한창인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성우는 큰딸 은주의 집 근처에 마련한 작은 원룸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성우가 직접 심은 상추와 토마토가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아내 영순이와 함께 가꾸던 그 옛날 텃밭을 떠올리게 하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은주가 찾아와서 성우와 함께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것 같다. 성우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이제 와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하신 일 정말 잘하셨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극단적인 결정에 놀랐지만 태호와 윤정이가 어떤 식으로 아버지를 대했는지 알게 된 후로는 오히려 아버지의 편에 서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랬지. 성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을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줄 필요는 없었으니까. 성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만져봤어요. 여전히 해진 가죽이지만 이제는 그 안에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대요? 은주가 물어봤어요. 성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윤정이하고는 이혼했다더라. 집도 잃고 돈도 없으니까 견딜 수 없었나 보지. 실제로 태호와 윤정이는 그 사건 이후 몇 달을 버티지 못했어요. 집을 잃은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서로를 탓하는 마음이 겹치면서 결국 파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고요? 태호가 키우고 있다더라. 임대 아파트에서 말이야. 성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손자에 대한 마음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선을 그으신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대해놓고 나중에 유산만 받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정말 분노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사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우는 은주의 손을 잡으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고맙다, 은주야. 너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다행이야. 은주는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교사가 된 후에도 늘 부모님을 걱정하고 챙겼었죠. 성우는 그런 딸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은주가 돌아간 후 성우는 혼자서 마당을 거닐었어요. 작지만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때 마당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근처 어린이집 아이들이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어린 시절 민수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저 꽃 이름이 뭐예요? 예전에 민수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 대신 현재의 평온함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성우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예전처럼 눈치를 보며 먹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성우는 지갑에서 영순이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나 정말 잘했지? 영순이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성우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아무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말이야.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성우는 젊었을 때의 영순이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꽃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영순이가 성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편히 사세요. 성우는 꿈속에서도 영순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여보. 이제 시작이야.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마당에 나가보니 어제 심은 토마토 모종이 한층 더 싱싱해 보였습니다. 좋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성우는 물뿌리개를 들고 식물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찾아왔어요. 박성호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등기우편 왔습니다. 성우가 편지를 받아보니 태호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편지를 뜯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드려서 미안합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성우는 그 편지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어요. 언젠가는 아들과도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훨씬 나중의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성우 씨,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살림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편한 줄 몰랐네요. 성우의 대답에 할머니는 안심한 듯 웃었어요. 그때 일 참 잘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속이 시원했거든요. 이웃들 사이에서는 성우의 일이 꽤 화제가 되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우의 결단을 지지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성우는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좋은 선택을 했어. 성우는 하늘을 보며 영순이에게 말했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성우는 낡은 지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져봤어요. 그 안에는 영순이의 사진과 함께 새로운 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자유야.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성우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존엄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존엄을 되찾기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성우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아가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런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